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원가의 12달입니다. 이 책은 카렐 차페크와 요제프 차페크 두 형제가 만든 책인데요. 두 형제는 가장 친한 동지고 친구였다고 합니다. 프라하의 비노흐라디에는 차페크 형제의 이름을 딴 거리와 그들이 살았던 집이 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나란히 붙어있는 집에 살면서 오랫동안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바로 그들의 정원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원래 신문에 연재되었던 글을 1929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모아가지고 처음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깥은 찬바람이 불면서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원가의 12달 중에서 11월 달은 어떤 일을 하는 달일까요? 오늘은 11월 달인 정원가의 11월과 정원가의 12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원가의 11월. 세상에는 멋진 직업이 많다. 신문에 글을 쓰고 의회 활동을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공문서에 서명하는 직업 등등. 하지만 제 아무리 훌륭하고 사회의 보탬이 될지라도 삽을 든 사람처럼 존재 자체가 하나의 조각 작품이자 기념비요, 동작 하나까지 품격 넘치는 직업은 없다. 화단에 꽂아 넣은 삽머리에 발 한쪽을 더 걸친 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휴 하고 긴 숨을 내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자체로 얼마나 멋진 상징물인가. 당신은 그저 묵묵히 땅을 파고 뿌리를 캐내는데 열중하면 된다. 그 모습 그대로 받침대 위에 세워 올리고 기쁘게 노동하라 라든가 흙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걸면 바로 작품이 될 테니.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지금이야말로 땅을 갈기에 가장 좋은 때라서 그렇다. 11월은 흙을 위한 달, 흙을 갈아엎고 일구는 달, 삽 한가득 흙을 퍼올릴 때면 마치 맛난 음식을 한 숟갈 떠올릴 때처럼 입에 군침이 돌며 행복한 기분이 든다. 질 좋은 흙은 훌륭한 요리와 마찬가지로 너무 기름지거나 더부룩하지도 차갑지도 너무 질거나 푸석하지도 딱딱하거나 버석거리거나 날비린내가 나지도 않는다. 갓 구운 빵이나 진저브레드, 케이크, 잘 발효된 반죽이 연상된다. 고슬고슬 부서져 내리되 너무 덩어리져서는 안 되며 삽을 꽂아 넣었을 때 쩍쩍 금이 가서도 질척여서도 안 된다. 너무 쉽게 말라붙지도 단단하게 굳어서도 안 되며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진득하게 뭉쳐져서도 안 된다. 한 삽 가득 갈아엎었을 때 기분 좋게 숨을 내쉬며 자잘하고 폭신폭신한 경작토로 부서져 내려야만 좋은 흙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군침 돌 만큼
맛있어 보이는 흙, 사람 손에 의해 잘 길들여진 고귀한 흙, 깊은 풍미와 촉촉함을 간직한 흙, 물과 공기가 고루 스며들며 살아 숨쉬는 흙, 부드럽기 그지없는 흙, 간단히 말해 좋은 흙은 좋은 사람과 비슷한 성질을 지녔다. 험난한 인생사에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존재가 또 어디 있으랴. 정원가가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가을이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는 얼마든지 식물을 옮겨 심을 수 있다. 먼저 관목이나 나무 밑동 주변을 팔 수 있는 데까지 파 들어간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무가 흔들거리며 점점 뽑혀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무가 뽑히기 전에 삽이 먼저 두 동강 날 테다. 많은 사람들, 특히 비평가나 연설가들은 뿌리에 남다른 애착을 보인다. 가령 우리 모두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거나 악을 뿌리부터 없애야 한다. 어떤 사안에 뿌리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그네들이 진짜 뿌리를 뽑을 때는 어떤 꼬락서니일지 꼭 한번 보고 싶다. 안도박이 루스쿠스 같은 작은 관목의 뿌리라도 뽑아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즈데넥 네들리가 나이 많은 포플러 나무를 뿌리째 뽑는 광경은 또 어떨지. 아마 둘 다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금세 요통 때문에 끙끙거릴 게다. 그러면서 처음 내뱉는 말이 무엇일까? 그 한마디가 바로 젠장이라는데 나의 부추를 걸겠다. 실제로 모과 나무를 뽑아봐서 아는데 뿌리에 손을 대는 건 정말 사서 고생하는 꼴이다. 웬만하면 뿌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깊은 곳까지 뻗어 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뿌리는 우리의 관심도 손길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뿌리는 아예 건드릴 생각을 말고 흙이나 일구도록 하자. 그래, 흙을 가꾸어 보자. 날이 쌀쌀하면 할수록 걸음은 더 고와 보인다. 술에 한가득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향기가 천국에 닿으면 만물을 관장하는 창조주께서도 기분 좋게 코를 킁킁거리며 말씀하신다. 참으로 좋은 걸음이로다. 걸음은 생명의 순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준다. 말이 귀리를 우물거린 다음 카네이션과 장미에게 건넨다. 이듬해 한박 터진 꽃망울들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기를 피어올리며 창조주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집더미처럼 쌓인 걸음을 갈퀴질하는 순간 정원가는 숨겨진 꽃내음을 진즉에 알아차린다. 만족스레 코를 킁킁거리며 신이 내린 선물을 정원 전체에 골고루 나눠준다. 화단에
조심스럽게 걸음을 얹고 도닥이는 모습이 마치 자식이 먹을 빵에 잼을 바르는 아버지의 손길 같다. 여보게, 친구, 출출했지? 많이 먹게. 마담 해리엇, 그동안 섬세하고 풍성한 꽃송이를 피워내느라 고생이 많았소. 걸음을 한 삽 두둑이 나누어 드리리라. 수다쟁이 피버 퓨야. 맛 좋은 케이크 한 조각 줄 테니 먹고 그 입 좀 다물렴. 시샘쟁이 플록스야. 너의 화단에도 갈색 지푸라기 한가득 덮어주마. 아니 이보게, 왜 그렇게 얼굴을 잔뜩 찡그린 건가? 이 냄새가 향기롭지 않단 말인가? 정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다. 때에 이른 서리를 한두 번 맞는 건 상관없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화단에 집 이불을 덮어주어야 한다. 장미 가지도 단단히 동여매고 밑동 주변에는 흙을 봉긋하게 쌓아 올린다. 송진 묻은 가뭄비 나무 잔가지들로 화단을 덮어주며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넨다. 가끔은 주머니 칼이나 담배 파이프 같은 잡동사니도 그 안에 함께 잠재워 버린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듬해 봄이 오고 집 이불을 걷어내면 모두 다시 만나게 될 테니. 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아직도 꽃을 피워대는 녀석들이 있는데. 미카 엘마스 데이지가 라일락빛 눈망울을 순진하게 깜빡이고 프림 로즈와 바이올릿도 끈질기게 꽃송이를 피워올린다. 11월도 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리는 중이다. 인디언 국화는 주변 환경이 어떻든 절대 굴하지 않는다. 상황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가녀리기 그지없는 꽃송이를 한층 더 풍성하게 터뜨려댄다. 여우털처럼 불그스름하면서 하얗게 반짝이고 황금빛도 살풋 감도는 자태가 마치 송류꽃 같다. 장미도 마지막 꽃송이를 끈질기게 품고 있다. 꽃의 여왕이여, 1년 중 절반을 꽃피운 그대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꽃이 쓰러지고 나면 잎사귀들이 한껏 꽃을 피울 차례다. 노랑, 보라, 불타는 빨강, 주황, 진홍, 핏빛 빨강으로 물든 가을 단풍, 진한 적색, 주황색, 검정색, 짙은 보라색으로 알알이 수놓은 갖가지 베리 열매들, 노란색, 젓갈색, 황금색으로 치장한 헐벗은 나무 가지들. 아직 끝이 오려면 멀었다. 눈송이가 세상을 소복이 덮는 순간이 찾아와도 청록색 호랑가시나무는 새빨갛게 빛나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해송과 사이프러스, 주목나무는 추위에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을 것이다. 그렇다. 자연의 끝이란 없는 법. 감히 말하건대 자연의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겨울 잠에 든다는 표현도 사실 틀린 말이다. 그저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들어설 뿐. 생명이란 영원한 것. 섣불리 끝을 가늠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보라. 혹여 정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을을 나는 동안 얼마든지 자연을 숭배할 수 있다. 화분에 히아신스나 튤립 구근을 심으면 된다. 가을에 마련한 화분은 단단히 언 채로 겨울을 나거나 혹은 한철 일찍 꽃을 피울 것이다. 그 과정은 대략 이런 식이다. 마음에 드는 구근을 산 다음 이웃 정원가에게서 질 좋은 퇴비 한 자루를 얻어온다. 다락과 옥상을 뒤져 화분이란 화분은 모두 꺼낸다. 화분 하나에 구근 하나씩을 심는다. 어쩌지? 아직 구근이 남아있는데 화분이 모자란다. 화분을 더 사왔더니 이제는 구근이 모자란다. 멈추자니 화분과 흙이 너무 많이 남았다. 구근을 조금 더 사왔더니 흙이 살짝 모자란 듯하다. 한 포대 더 사오지 뭐. 슬슬 예상했겠지만 이번에는 흙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 화분과 구근을 더 사와야겠다. 결국 가족들이 말릴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한다. 그렇게 완성한 화분이 한가득. 창턱, 테이블, 옷장, 식품 저장실, 지하 창고와 다락까지 화분을 빽빽이 놓은 뒤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뿌듯한 마음으로 다가올 겨울을 기다린다. 준비. 애써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 자연히 겨울잠에 들려는 낌새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자작나무가 잎사귀를 하나하나 떨구는 모습이 우아하지만 서글퍼 보인다. 꽃을 피우고 나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땅을 뚫고 꽃을 터뜨린 식물들은 곧 헐벗은 몸통과 그루터기, 자잘한 가지와 잎이 다 져버린 줄기만 남겨놓는다. 흙에서는 썩은 잎사귀 냄새가 풍긴다. 이 모든 게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자명하다. 한 해의 일이 모두 끝났다. 국화야, 삶이란 이토록 충만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애써 속이려 들지 말거라. 작고 하얀 포텐틸라야, 한 해의 마지막 햇살을 3월의 열정 넘치는 태양빛과 혼동하지 말거라. 아가들아,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행진은 끝이 났단다. 편안히 누워 겨울잠을 청하려무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완전히 틀렸다. 지금 이 아이들이 잠에 든 것처럼 보인단 말인가? 사람들은 해마다 자연이 겨울잠에 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잠든 듯한 모습 너머를 생각해 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땅속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다. 자연의 겨울잠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가? 모든 것을 거꾸로 보면 된다. 자연의 뿌리를 위로 들어올리고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라. 맙소사, 이게 잠을 자는 거라고. 이걸 휴식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너무 바쁜 나머지 위를 향해 자라는 걸 잠시 보류한 상태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 다들 소매를 걷어붙인 채 있는 힘껏 발밑을 파 내려가며 아래를 향해 자라느라 여념이 없다. 여기 좀 보라. 땅 속에 묻힌 이 희멀건 녀석. 갓 자라나온 뿌리들이 아닌가. 얼마나 깊게 파고 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라. 영차, 영차. 격렬한 협공에 땅이 갈라지며 틈을 내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장군님, 보고드립니다. 지금 뿌리부대의 총공세로 적진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플록스 정찰대가 캄파눌라 전위부대와 접전 중입니다. 좋다. 정복지 깊이 파고 들어가 목표점을 정묘하라. 이 하얗고 통통하고 연약한 녀석들은 새싹이다. 얼마나 한가득 여물어 있는지 한번 보라. 갓 져버린 여러 해 사리들이 땅속에선 이처럼 혈기왕성하게 자라고 있다. 생명을 한껏 품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위풍당당하구나. 이게 정말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단 말인가. 잎과 꽃 같은 건 모두 악마에게 줘버려라.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바로 여기 땅속에서 진짜 중요한 작업이 한창이니 여기 또 여기 또 저기에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있다. 11월의 한계선 안에서 3월의 생명은 싹을 틔운다. 11월의 땅, 그 속에서 다음 봄을 위한 설계도가 이미 완성된다. 쉴 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보라, 이게 건축 설계도다. 우리의 기력이 아직 쇠하기 전에, 서리의 땅이 얼기 전에 토대를 닦고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가을이 미리 해둔 작업 위에 봄이 초록빛 아치 천장을 만들 수 있게 하자. 지하 작업반 임무 완료. 땅 밑의 굵고 단단한 새싹, 국은 정수리에 부풀어 오른 싹눈, 시든잎 뒤꿈치에 생겨난 낯선 옹이, 이들 폭탄에서 봄꽃이 터질 것이다. 흔히 봄을 바라의 계절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바라의 계절은 바로 가을이다. 자연의 겉모습만 놓고 본다면 가을을 한 해의 끝자락으로 보는 것도 꽤 일리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을은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 흔히 가을에는 낙엽이 진다고 말한다. 물론 사실이다.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보다 깊은 의미에서 가을은 새 잎이 싹 트는 철이라고 할 수 있다. 잎이 지는 것은
겨울이 찾아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봄이 시작되어 새로운 싹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쌀 한 톨만큼 자그마한 쌍눈에서 머지않아 봄이 터져 나올 것이다. 가을에 나무와 덤불들이 헐벗는 건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봄에 터뜨릴 싹과 잎사귀와 꽃으로 점점이 반짝이는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가을에 꽃이 지는 것도 착시 현상일 뿐이다. 실제로는 꽃이 새로 태어난다. 우리는 자연이 휴식에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일한다. 단지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렸을 뿐이다. 닫힌 문 뒤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포장하느라 손이 모자라고 진열대 위로는 상품이 빼고 기사여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을 지경이다. 이것이 진정한 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해내지 못한 일들은 4월에도 일어날 수가 없다. 미래란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쌍눈 속에 자리하고 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지금 우리 곁에 자리하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단지 땅 속에 숨어 있기에 새싹을 보지 못하듯 우리 내부에 자리하고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쓰러져 버린 과거의 잔여물이 풍기는 쇠락의 냄새는 곧잘 맡는다. 하지만 이처럼 노쇠하고 헐벗은 땅 속에서 끝없이 움트는 하얗고 통통한 새싹은 왜 보지 못하는지.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순간이다.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비밀스럽게 싹을 틔우는지, 얼마나 많은 힘을 끌어모아 새로운 쌍눈을 품는지, 생명을 한껏 꽃피울 순간을 그네들이 얼마나 고대하는지, 우리 내면에 자리한 미래의 비밀스럽고도 분주한 몸짓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멜랑콜리와 불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지를, 또한 살아있음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정원가의 12월. 그렇다.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다. 이제까지 정원가는 땅을 파고 일구고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석회가루를 허옇게 뒤집어 쓴 채 피지땀을 흘렸다. 흙에 토탄과 재, 숯을 섞어 땅에 소복이 뿌려주었다. 가지를 자르고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고 옮겨 심기와 꺾고지를 하고 구근을 땅에 묻고 덩이 줄기들을 잘 걷어서 보관해 두었다. 물을 주고 잔디를 깎고 잡초를 베고 집 이불을 덮어주고 줄기 주변으로 흙을 높이 쌓아 올려 단단하게 토닥여 주었다. 이 모든 작업을 해치우느라 2월부터 12월까지 쉼 없이 보냈다. 이제 정원이 눈밭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정원가는 까맣게 잊고 있던 일 하나를 기억해낸다. 바로 정원을 바라보는 일이다.
독자들은 일찌감치 눈치챘겠지만 정원가는 그간 어찌나 바빴는지 도통 정원을 바라볼 틈이 없었다. 여름, 용담이 터뜨린 꽃망울을 보러 달려가던 도중 잔디밭을 덮은 잡초에 발목이 잡힌다. 흐드러지게 핀 델피니움 사이에서 꽃놀이를 즐기려는 순간 무게를 못 이기고 늘어진 줄기가 눈에 들어와 곧바로 지지대를 세워준다. 아스터가 피면 물을 퍼 나르느라 정신이 없다. 플록스가 필 때면 개미를 뽑느라 홍역을 치르고 장미가 만발할 무렵이면 가지치기와 녹병 퇴치에 온 신경을 쏟는다. 국화가 필 때는 또 어떤가? 국화 뿌리 주변으로 흙이 퇴적되면서 단단하게 굳기 시작하는 걸 풀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해야 할 일이 늘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주변 경관을 음미할 여유도 겨를도 없다. 드디어 할 일이 모두 끝났다. 애구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도 자잘한 일감이 남아있긴 하다. 뒤뜰이 휑한 것이 센테로야를 좀 옮겨 심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미 눈이 내렸으니 일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정원가여, 올해 처음으로 당신의 정원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첫마디는 과연 무엇일까? 어디 보자. 여기 눈 위로 비죽 튀어나와 있는 시커먼 가지는 잎이 진 비스카리아다. 이 마른 줄기는 파란 매발톱, 저 쪼글쪼글한 잎사귀 덤불은 아스틸베, 저 대빗자루 같은 건 아스터 에리코이데스, 그리고 여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오렌지색 황매화가 있다. 이 눈 더미 밑엔 다이안투스가 있고, 그래, 맞을 거야. 다이안투스. 그리고 저 줄기는 붉은 서양톰 풀이었던 것 같다. 어휴, 추워라. 겨울에도 정원을 마음껏 즐기는 건 쉽지 않다. 자, 얼른 난로에 불을 지피자. 정원은 푹신한 눈 이불을 덮고 쿨쿨 잠이 들었으니 한동안 내버려 두자. 잠시 다른 일에 열중하는 건 어떨까? 탁자 한편에 여태 읽지 못한 책이 한가득 쌓여 있다. 한번 읽어볼까? 이참에 해볼 만한 일도 신경 쓸 일도 참 많다. 시작이 반이라고 손에 잡히는 대로 어서 시작해보자. 아, 그런데 혹시 깜빡하고 집 이불을 안 덮은 곳은 없겠지. 트리토니아 줄기도 잘 감싸줬던가. 풀름바고를 빠뜨렸으면 어떡하지. 칼미아는 가지 끝까지 꼼꼼히 여며줘야 하는데 아잘리아가 얼면 어쩌나. 내년 봄에 라넌큘러스 싹이 안 올라오면 어쩌지. 그럼 얼른 다른 식물을 심어야 할 텐데 뭘 준비해 놓을까? 잠깐, 그래, 잠깐만 카탈로그를 좀 살펴봐야겠다.
12월의 정원은 수북이 쌓인 가드닝 카탈로그 속에 있다. 정원가는 따뜻한 방 안에서 돋보기를 쓰고 거름이나 집 이불이 아닌 가드닝 카탈로그와 책더미에 푹 파묻혀서 겨울잠을 잔다. 그러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 1. 가장 희귀하고 멋지고 없어서는 안 될 식물은 하나같이 아직 내 정원에 들여놓지 못한 것들 뿐이다. 2. 내 정원에 있는 식물들은 제 아무리 금이야 오기야 살폈어도 결국 이번 겨울을 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다. 습기를 유지해줘야 하는 식물과 반드시 건조한 곳에서 겨울을 나야 할 식물을 나란히 심어뒀다거나 심사숙고 끝에 볕이 듬뿍 드는 곳에 심은 식물이 알고 보니 음지식물이라던가 반대로 음지에 심은 식물이 양지식물인 것으로 드러난다. 3. 카탈로그 속에는 최소 370가지가 넘는 새로 주목해야 할 식물, 당신의 정원 컬렉션에 빼놓을 수 없는 식물, 이전까지의 품종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개량종이 존재한다.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면서 12월의 정원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울해진다. 우선 설이나 곰팡이, 습기, 가뭄, 그리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햇볕 때문에 내년 봄까지 살아남는 녀석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빈자리들을 메워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한다. 또 대부분의 식물들이 무사히 겨울을 난다면 이미 60권의 카탈로그에서 접한 가장 희귀하고 탐스러운 꽃을 터뜨리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량종들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이 허한 것이 이 아이들을 들여놓지 않은 정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만 같아. 이렇듯 정원가의 겨울잠은 이미 정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선 완전히 흥미를 잃게 하고 아직 손에 놓지 못한 것들에 온통 집착하게 만든다. 카탈로그를 탐독하며 어떤 아이를 먼저 들여야 할지, 정원에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다. 얼마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여러 해살이 식물의 목록을 드디어 완성했다. 이런, 무려 490종이나 된다. 가지수를 확인하고 나니 정신이 얼얼하다.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다음 해로 미뤄야 할 녀석들을 다시 골라낸다. 이 고통스러운 선별 작업을 적어도 5번은 되풀이해야 약 120종의 가장 아름답고 보는 것만으로 흐뭇하며 없어서는 절대 안 될 식물을 추릴 수 있다. 그러곤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주문을 넣는다. 3월 초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3월이 오게 해주실 순 없는지요. 흥분과 조바심 속에 기도를 올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원가의 탐욕을
응징하고야 만다. 3월, 정원가는 눈뜬 장님이 되어 정원에서 새로운 식물을 심을 만한 자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기껏해야 두세 군데, 그것도 명자나무 덤불 뒤편, 눈에 띄지 않는 울타리 언저리에나 말이지. 가장 중요한, 그러나 성급하기 그지없는 겨울나기 작업을 마무리한 후 정원가는 지루함에 손발을 베베 꼬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3월에 시작될 것이므로 3월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월이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 10분 양보해서 보름을 뺀다. 가끔 날이 따뜻하면 봄이 2월부터 시작되기도 하니까. 하지만 부질없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결국 정원가는 소파나 안락의자에 몸을 널브러뜨리고 대자연의 겨울잠을 흉내내 본다. 30분 후 정원가는 벌떡 일어난다.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화분. 꽃을 화분에 심어서 집안에 놓으면 되잖아. 생각이 미치지가 무섭게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친다. 두툼한 야자수 잎사귀, 라타니아, 드라세나, 자주달개비, 아스파라거스, 군자란, 베고니아 등등 열대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건 한철 일찍 핀 앵초와 히아신스, 시클라멘이 되겠지. 복도를 따라 적도의 정글을 만드는 거야. 덩굴손이 계단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내리고 창가에 둔 식물들은 어지러울 정도로 한가득 꽃을 피워대겠지. 정원가는 한 바퀴 휙 둘러본다. 더 이상 그가 살던 그 방이 아니다. 그의 두 손으로 창조해낼 지산 낙원의 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다. 골목 끝에 사는 이웃 정원가에게 달려가 보물단지를 한가득 얻어온다. 손이 모자랄 만큼 화분을 꾸역꾸역 챙겨들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을 다 채워넣어도 이 방은 절대 열대 정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찬 어수선한 잡화점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다고 화분들을 계단에 놓기도 좀 그렇다. 진흙과 물자국으로 층계가 금세 지저분해지기 때문이다. 집을 열대 숲으로 만든다니 허황된 생각일 뿐이다. 아무리 정원가가 역정을 내고 애원을 해도 하늘 같은 마누라께서는 얼어붙을 듯한 날씨에도 기어코 환기를 해야 한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결국 보물단지들은 모두 지하 창고행이 된다. 집 안에서 그나마 그의 영역이라고 할 만한 장소이고 적어도 식물들이 얼어붙을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봄이 오고 바깥에 나가 따뜻한 흙을 여기저기 찔러대면서 정원가는 보물단지들의 존재를 완전히 까먹고 만다.
이런 뼈아픈 교훈에도 불구하고 다음 12월이면 그는 또다시 새로운 화분을 들이고 집 안에 겨울 정원 꾸미기를 시도한다. 끊임없는 순환과 반복, 그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 아니겠나.